지난 편에서는 현대적인 아파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르꼬르 뷰지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인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까지 선정되기도 했지만 사실 유럽에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유럽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아파트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수입되어서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지어지고 10년 뒤인 1962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파트라 부를 수 있는 공동주택은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단지를 이루어 지은 아파트는 이때가 처음이었죠. 마포 아파트는 지어지기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요. 애시당초 엘리베이터가 있는 10층짜리 건물로 계획되었지만 나라에 전기가 부족한데 엘리베이터가 웬 말이냐는 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엘리베이터를 없애는 대신 층수를 6층으로 낮추어 Y자형 6개 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포 아파트는 기존 한국식 주거에서 필수로 있어야 했던 아궁이를 없앤 대신 입식부역을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도입하는 등 기존 한옥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온도를 없애버리고 연탄 보일러를 라지에이터에 연결해 난방과 조리에 이용하는 등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당시 마포 아파트는 초기 입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형편없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고층 건물에 대한 거부감과 연탄가스에 중독되기 쉽다는 루머까지 돈 탓이었죠. 이런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장 소장이 직접 하룻밤을 자고 나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파트 보급에 엄청난 힘을 쏟는데요. 이유는 사회 인프라를 건설할 능력이 아직까지 정부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쾌적한 공원이나 놀이터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원했지만 정부에게는 도시 정비를 할 능력이 없었는데요. 대신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나 놀이터 시설까지 함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었죠. 여기에다가 대규모 단지를 지어서 많은 집을 팔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아파트 인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70년대 강남 개발이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은 비교적 작은 평수로 지어져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기 꺼려하는 곳이었지만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큰 평수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에 맞춰서 강북의 명문고등학교들을 강제로 강남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치자 사회 지도층들이 명문고를 따라 대거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파트는 부자들이 사는 신식 주거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인기에 쐐기를 박은 것은 80년대 대규모 재건축이었습니다. 80년대가 되면 이미 6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낡아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재건축 아파트 1호 역시 마포 아파트였습니다. 1994년 재건축된 마포 삼성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으로 20년 전 거래가보다 무려 187배가 뛰어오른 놀라운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주거의 목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프랑스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발레리 줄레저 교수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녀의 책 아파트 공화국에서는 8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달동네에 살고 있던 전 씨는 자신의 집이 재건축 대상에 오르자 모아둔 저금과 건축사에서 지원해준 돈 그리고 친척들에게 빌린 4천만 원으로 15평짜리 집으로 이사가서 전세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완료되자 그에게는 38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주어졌죠. 전 씨는 이 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7,500만 원의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 돈은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을 돈이었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경비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처지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값은 뛰기 시작했고 그는 이 현실에 매우 만족했다고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행복해했던 것은 단지 돈을 벌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달동네 하층민에서 단숨에 아파트에서는 중산층으로 편입되어서 이른바 신분 상승도 함께 이뤘기 때문이었죠. 자, 이렇게 아파트로 계급을 나누는 세상이 오다 보니 아파트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내 계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건설사들은 기존에 촌스러웠던 이름을 버리고 세련된 영어로 아파트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도 촌스러운 건설사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아파트 벽면을 칠해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벌어지곤 했죠.
이러한 욕망은 다소 기형적인 아파트의 모습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라 불리는 것들이 대거 탄생한 것이죠. 아파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10중 8구 한강이거나 남쪽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한강 뷰와 남향은 아파트 가치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같은 돈을 주고 들어온 나의 아파트가 다른 집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때문에 이런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들이 대한민국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8, 90년대에 발생한 고도성장기의 추억 속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서민들이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신분 상승과 재산 증식의 기회, 중산층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아파트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아파트 사랑은 과연 언제쯤이면 끝나게 될까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안녕!